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시행된 제120회 전선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게 1번부터 5번까지 출제되었죠. 재고자산, 유가증권, 자본, 수익과 비용은 빈출 유형이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가끔 나옵니다. 재고자산 난이도 하, 무형자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난이도 중, 차기 주식 회계 처리 난이도 하,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 난이도 중. 그렇게 어렵게 꼬아낸 문제가 없었어요. 원가 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6번 보조부문 원가, 7번 제조 간접원가 배부, 8번 원가의 흐름에서 원가 집계 과정, 9번 공선까지 과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또 빈출 유형이에요. 난이도 거의 하 아니면 중이죠. 문제 10번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 여기서 조금 꼬아냈죠. 해당 문제도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는 아니었어요. 세법 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되었네요. 부가세법 2문제, 소득세법 2문제, 법인세법 1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이론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죠. 난이도 중.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 사유가 출제가 되었죠.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과 특별세액공제가 출제되었는데 아주 꼬아낸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초과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는 거죠. 관련된 사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5년도 회기 기간 중에 상품을 100원에 취득할게요. 상품 100원에 취득. 차변에 상품 100원 현금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기말 이때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기말 현재 시가가 70원이라 할게요. 시가가 70원.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매출원가 3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30원. 재고는 기말의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원가와 시가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죠. 즉 원가를 기말에 뭐 되게 하라? 시가 되게 하라. 따라서 2025년 기말 현재 부분 재무 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원가, 이 원가가 최초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뭐다? 최초의 장부 금액. 그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줄여서 충당금이라고 적을게요. 차감 규정이죠. 30원, 장부 금액은 70원이 됩니다.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는 게 저가법. 세 번째 2026년 기말 현재의 시가가 150원이라 할게요. 평가 손실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때 그러면 최초의 장부 금액 이 금액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없애요. 이걸 없애야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평가소득 한입.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여기는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거고 여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기말은 이렇게 됐다가 2026년 기말은 어떻게 바뀔까? 상품 최초의 장부 금액 100원이 되는 거죠. 2026년 기말 현재 시가가 150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150원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후입 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아요.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 3번. 재고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 자산의 정의가 됩니다. 맞죠? 네 번째.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맞습니다.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단가를 재산정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1번의 답은 2번.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시작품과 같은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 결과의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준서에 되어 있죠. 만약에 앞으로 좀 꼬아낸다 그러면 물리적 형체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X예요. 유형이 아니고 무형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무형 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세 번째,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다 없다? 무형이니까 없죠.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따로 떼어내서 임대 및 양도가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일까 아니면 비화폐성일까?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자산이 아니죠. 따라서 무형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일정한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시세의 변동되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 되는 거고요.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규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매수 영업권, 사업 결합에서 매수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있다. 비교 자가 창설, 회사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가 창설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매수 영업권은 인식 가능해요.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그 밑에 4번 유형 자산의 요소와 무형 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유형 또는 무형으로 분류하는 거죠. 중요한 요소가 유형이다. 그러면 유형 자산, 중요한 요소가 무형이다. 그러면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아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증권 시장성 있음의 취득, 평가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추서울의 2025년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처분 손익은 취득 원가와 처분 금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처분 금액이 얼마죠? 문제에서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 중 일부 20%를 5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여기가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취득 원가는 취득 금액, 전체 취득 금액의 20%가 됩니다. 계산기 320만 원 곱하기 0.2 하시면 계산 결과 얼마 나오죠? 64만 원이에요. 결국 64만 원짜리 팔고 받은 게 50만 원이기 때문에 매도, 가로증권,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 처분, 손실 얼마다? 두 금액의 차이 14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선 이렇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적상 시점별 분계를 볼게요. 먼저 2024년 11월 27일 주 서울은 매도 가로증권을 얼마에 320만 원 현금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매도 가로증권 320만 원 대변에 현금 등 320만 원. 두 번째, 취득한 연도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로증권 관련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다. 보니까 기말 현재 시가 얼마다? 시가가 280이죠. 320을 280 되게 하려면 매도 가로증권 얼마 없애야 돼요? 그렇죠. 40 없애야 돼요. 자산 감소 매도 가로증권 40 없애고 차변에 매도 가로증권 평가 손실 차본 중 기타 포괄수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매도 가로증권 평가 손실 금액이 4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2025년 3월 4일 20% 처벌했죠. 즉, 이 금액의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20% 없앨게요. 대변에 매도 가로증권 280만 원 곱하기 0.2 하시면 여기가 56만 원이 됩니다. 다음 평가 손실도 처분 비율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40만 원 곱하기 0.2 하시면 여기가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 매도 가로증권 평가 손실 같은 쪽에 있으니까 더하세요. 더하면 얼마다? 더하면 그렇죠. 64만 원이 되겠죠. 처분하고 받은 돈 차변의 현금은 50만 원. 결국 차변의 매도 가로증권 처분 손실 손익계산서 영업외 비용 이 금액은 14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실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기 주식과 관련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감옥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최초 취득했으면 취득 원가가 장부에 기록되니까 취득 원가가 장부 금액이 됩니다. 또한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아니면 가산 항목이다. 그렇죠. 차감 항목이 되는 게 맞아요.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만약에 200원이고 장부 금액이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대변의 자기 주식 장부 금액 100원이고 차변의 처분 금액 현금 받은 것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 그 차액을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하려고 봤더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그러면 처분 손실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처분 이익 처리하는 게 맞아요. 밑에 보기 3번 보시면 처분 금액이 만약에 50원이고 장부 금액이 100원이라 할게요. 여기가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3번.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 금액 100원. 처분하여 받은 돈이 얼마다? 여기가 그렇죠. 50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 처분이익 있으면 처분이익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하시면 돼요. 3번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없다라고 할게요.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해당 계정 과목은 자본 중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거지. 상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상계해야 돼. 처분 손실 하려고 봤더니 처분 이익이 있다. 이걸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계 처리 하는 거죠. 따라서 맞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그 밑에 4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으로 생각되지 않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게 맞아요.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강료에 대한 수익은 강의 기간, 발생 주에 따라서 강의한 것만큼 인식하는 게 맞죠. 두 번째, 수익은 제어의 판매 등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뭐다? 동그라미 공정, 가치, 시가로 측정합니다. 세 번째,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진행 기준 적용 불가능하다.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만 단기 비용 처리해요. 발생한 원가만 단기 비용 처리한다. 수익만 인식하지 않는 거지 수익과 발생 원가 모두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발생한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겠죠.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밑에 4번 위탁 판매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뭐한 시점에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했을 때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그때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제 6번 원가 회계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부문이 하나의 제조 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같은 방법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보조 부문이 두 가지고요. 보조 A, 보조 B. 제조 부문도 둘이다. 제조 A, 그 다음에 제조 B. 이렇게 제조 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고려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조 부문이 하나예요. 제조가 딱 하나뿐이 없다. 그러면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바로 이렇게 배부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죠. 맞고요. 그 밑에 3번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때 배분 기준은 각 원가 대상 부문의 제조 부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정확하겠죠.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 밑에 4번 보조 부문 원가를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한 방법인 상호 배분법으로 배분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렇지만 회사 전체 총 원가는 변동이 있다 없다?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더라도 회사 전체 총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따라서 낮아지는 게 아니죠.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세무주는 기계시간 밑줄 배부 기준,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개별원가 계산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여기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700만 원. 과다 배부, 과다 또는 과대 배부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보다
미리 예정 배부한 재조정비가 더 크다는 뜻이죠. 과대 배부액은 얼마? 150만 원. 따라서 예정 배부된 재조정비는 700 더하기 150 하니까 얼마다? 그렇죠. 850만 원이 됩니다. 최저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시간당 500원일 경우 실제 조업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정 배부된 재조정비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조업도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기계시간당 5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500원은 넘기면 나누기 500원. 따라서 실제 조업도는 850만 원 나누기 500 하면 됩니다. 계산기 통해서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만 원 나누기 500 하면은 실제 조업도는 몇 시간? 17,000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틀 잡고 빈칸만 잘 채우시면 되겠네요.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게 맞죠. 제공품 T 계정 그려볼게요. 제공품 여기가 기초 제공품 여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오른쪽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기말 제공품 1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옳은 건 1번이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에 있는 거죠. 제품 여기가 기초 여기가 단기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 여기는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여기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제품 계정의 대변이 아니고 그렇죠. 차변이에요.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디? 차변이 아니고 대변이죠. 여기는 대변.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T 계정,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맞죠. 대변이 아니고 차변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건 1번이 됩니다.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의미합니다. 맞죠? 2번 비정상 공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될 수 없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세 번째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맞죠? 해당 원가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돼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거지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 공손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품질 검사 통과한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 공손 원가가 당연히 배부되어야 합니다.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구루미의 직접 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구루미의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얼마인가? 해당 문제 풀 때에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틀 잡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AQ가 뭐다? AQ가 실제, 직접, 노동, 시간. AP는 뭐예요? AP는 그렇죠. 실제, 임률. SP는 표준, 임률. SQ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되는 거죠.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몇 시간? 1000시간. 여기가 1000시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능률 차이. 여기와 여기는 임률 차이. 여기와 여기는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는 임률 차이고요. 여기와 여기는 능률 차이가 됩니다. 능률 차이가 200만 원 분리. 그러면 200만 원 분리하면 다시 적을게요. 200만 원 분리하면 분리한 차이는 두 금액 중에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죠. 표준 임률이 시간당 10,000원이에요. 곱하기 여기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SQ 곱하기 SP는 얼마다? 그렇죠.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가운데 금액은 1,000만 원 더하기 200이니까 여기는 1,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어질까? 실제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표준 임률은 시간당 10,000원. 따라서 1,200만 원 나누기 10,000원 하시면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1,20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세법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 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선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이에요. 두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려면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외 분할 아니에요. 계약금 이외 대가를 나누어서 분할 수령해야 돼. 따라서 총 몇 회 이상 2회가 아니고 3회 분할하여 수령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몇 개월? 여기는 6개월 이상 맞죠? 따라서 여기는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3번 무인 판매기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인추한 시점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맞죠? 네 번째,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또는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가 만약에 여기 2025년 10월 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3월 말 이때가 다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라고 할게요. 근데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이때 폐업했어. 이때 2025년 9월 1일 이때 폐업했다라고 할게요.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또는 장기 할부 판매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맞는데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폐업했어. 그러면 이걸 다 땡겨와야 되겠죠.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옳은 설명.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이제 사유는 뭐다? 그렇죠.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전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공통 매입세액 중에 과세 사업에 쓰인 건 매입세 공제, 면세 사업에 쓰인 건 매입세 불공제 이렇게 안분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분 계산 배제하고 전액 공통 매입세액, 매입세 공제해 주자라는 뜻은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볼게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안분 계산 배제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해 주자라는 뜻이죠.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과의 비율이 5% 미만이다. 그때에도 안분 계산 배제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맞아요.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자인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재와 관련된 공급가액을 전액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된 재화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해 주는 거죠. 따라서 안분 계산 배제 사유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해당 과세 기간 공통 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이죠. 500만 원 이상이면 면세 공급가의 비율이 5% 미만일지라도 무조건 안분 계산하셔야 돼. 여기가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안분 계산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죠.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었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세 번째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비과세해 주는 거죠. 좋은 일 한 거니까 비과세해 주는 게 맞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죠. 건당 얼마?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기타 소득세는 없죠. 단 연금의 수령으로 인한 기타 소득은 5만 원 이하일지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거고요. 연금 외에 수령하는 거,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해서 수령하는 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일단 건당 10만 원, 여기가 틀렸어요. 건당 얼마라고요? 그렇죠. 5만 원,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기타 소득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겠죠.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 소득자만 공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뭐만 들어가면 틀렸죠.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죠.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세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하다. 틀렸죠. 답은 1번이에요. 2번 근로자의 경우 연금 계좌에 납입한 게 있다. 그러면 연금 계좌 세공제 받는 거고요. 별개로 표준 세공제 또 받는 거죠. 중복 적용 가능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 명의만? 그렇죠.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 가능한 거 우리 교재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네 번째,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게 맞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 수정과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소득 처분이 뭐다?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죠. 기타 사유출로 처분됐다.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 서식에 기록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적을 표 서식에 기록 관리하는 게 뭐다? 그렇죠. 소득 처분 중 유보와 관련된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은 관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2번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소득의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하고요. 세 번째 결산 조정은 입금 송금을 결산서에 수익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서,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으로 계상해서 입금 송금 처리하는 게 뭐다? 결산 조정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사회 유출은 세무 추정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하는 소득 처분이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20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